잡코리아 협찬 57분 연봉 정보입니다. 매서운 연봉 협상 속에 많은 분들의 연봉이 정체 중인데요. 잡코리아를 통해 이직에 성공한 올림픽대로 김대리님의 연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꽉 막힌 내 연봉, 잡코리아로 해결하세요. 이직 성공률 1위, 잡코리아.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8번째로 모시게 된 플라톤의 2부가 돌아왔습니다. 1부에 저희가 너무 지금 갈 길이 먼데 너무 저나 우리 정민현님이나 로스쿨 얘기는 뺐어야죠. 나도 자랑하고 싶으면 어떡해. 자랑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졸업했어요? 못했으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죠 내가. 아유 지금이 어떠세요? 네, 하여튼 뭐 그 소크라테스 얘기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길어졌는데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그 플라톤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플라톤 몇 살에 죽었죠? 플라톤은 그래도 그 옛날로 치고는 장수를 하셨습니다. 80까지. 80이요? 네, 진짜 장수네요? 소크라테스는 70. 나름 다 장수했죠. 소크라테스도 장수. 플라톤이 혹시 등치가 되게 좋았던 아저씨가. 뭐 플라톤도 플라톤이 아주 귀족 집안 출신이거든요. 귀족 집안이요? 그래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30인 참주정할 때도 네. 자기 집안의 어른 두 분이나 참여를 했고 자기 형들도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네네네. 아주 이 집안이 명문 진짜 집안들이었죠. 네. 80까지는 뭐 삶의 여한은 없어졌겠네요, 그죠? 네. 부인도 한 셋 정도는 둘 수 있었겠다. 가족 관계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결혼했는지 소크라테스 안 이야기는 했는지요? 그 가족 관계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밝히길 별로 거렸어요. 밝힐 거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셨던 우리죠. 플라톤 선생님. 일단 생애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 BC 399년 정말 존경하던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고 죽는 걸 보고 나서 그때가 이제 29살. 그렇죠. 네. 정말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 돼갖고 이 아테네에 살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방랑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간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중해 일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네. 뭐 이탈리아의 그 요즘 치면 시칠리아 지방도 갔다가 전 뭐 그냥 지중해 일대를 떠돌아다니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저술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서 네네. 글을 써야겠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나이 40에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자기 이제 고향 아테네로 돌아와가지고 네.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알려진 세계 최초의 교육기관 아카데미아를 만드는 거죠. 사교육의 창시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을 분노케 만드는. 아니 지금까지 사실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교육의 창시자? 사교육은 아니죠. 아카데미 창시자. 사실은 그 전에 오히려 가정교사식으로 불러가지고 네. 부잣집이나 명문 가면은 공부를 시키고 아니면 소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배변론자라고 하지만 본래 소피스트는 이제 지혜로운 자들을 네네. 뜻하거든요. 소피아, 소피스트인데. 현인? 그렇죠. 현인인데. 현자.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 뭐냐면 아니 내가 아는 이런 웅변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부 아테네 다 몰려든 거예요. 요즘 지금 아테네가 강남 8학군이 된 거예요. 대치동이 되니까 여기 와서 내가 아는 거를 가르치니까 돈을 주네? 네. 보수를 주네. 그래서 막 사실은 소피스트의 대부분은 아테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 가면 돈을 준단다. 이거 가르치면. 그래서 막 몰려온 거예요. 대치동으로? 네. 대치동으로 다 오듯이. 네. 우리는 진짜 소피스트들이 다 아테네 사람인 줄 아닙니다. 알았는데. 네, 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전 지역에서 좀 똑똑하다, 뭐 좀 말 잘한다 이런 사람이 다 모인 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테네가 사실은 그 당시 황금시기를 이룬 게 말 그대로 아테네가 이제 모든 돈과 인재가 다 몰리는 식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아테네가 해군이 강하고 네. 돈과 인재가 몰리고 일종의 허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를 세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봐라 예전에 아테네가 잘했지 않냐. 그래서 막 아테네 해군 강한 거 영국하고 똑같고. 그렇네. 뭐 금융, 거래 이런 거 몰려들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아테네를 계속 떼어준 거예요. 계속 떼어주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떼어준 건 뭐냐. 몽골이요? 세계 제국을 만들고 통행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 몽골과 미국은
동일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징기스칸을 그래서 뭐 타임이라든지 뭐 뉴욕 워싱턴 포스트라 이런 데서 뭐 천년 내 가장 위대한 인물 징기스칸 하는 이유가 다 이거가 있거든요. 또 그래요? 네네. 근데 아니 근데 그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그걸 시킨다고 타임지가 그걸 선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라기보다는 그 뿌리 깊게 박힌 그 뭐라고 하나요? 일종의 우리가 의사가 결정되는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종 하나의 어떤 공론이 형성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꼭 누군가가 너는 이거야 너는 이게가 아니라 그냥 그 뭐 흔히 말하면 그 공론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지칭하는 게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과정들로 보시면 일종의 어떨까. 이른바 그럼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지적 동의 같은 게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예전에 그 협치라는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협치라는 게 정치 권력 간의 문제인데 그 흔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시민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각각의 집단이나 조직들이 공동으로 어떤 공론의 의사결정장을 형성하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영국은 그리스를, 미국은 몽골을. 그렇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그리스가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에서 수백 년간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왕실도 없어요. 사실 다 사라졌는데 갑자기 19세기에 그리스의 왕실도 만들어주고. 영국이요? 예. 그런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국이요? 영국이.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낭만 주신 바이런이 그리스 전쟁 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리스를 독립하자고 유럽 젊은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서양 문화의 원류 그리스를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독립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몰려든 거예요. 그 IS들을 할 때 전 세계 이슬람 청년들이 다 몰려들듯이 19세기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독일과 영국에서 특히 많이 몰려들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네, 빨리 하세요. 그렇죠. 그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가 뭐 얘기 하나 나오면 사교육이 아니라 이 세계 최초 그러니까 이 그리스 최초의 조직적인 교육기관인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르친다. 이제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이런 거요. 지금까지 소피스트는 그냥 그때 그냥 우리가 말하면 운전학원에 가가지고 자 운전 이종 보통을 해야 되니까 연수받고 그래 끝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진짜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치냐? 수학, 철학, 체육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딱 거죠. 커리큘럼을 가지고.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하학이라는 거죠. 기하학이요? 예, 기하학, 지오메트리. 예.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지붕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수학 때문에 대학을 피타고라스의 정의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1대 2대 루트 2였나? 뭐예요? 1대 맞아요. 1대 1대 루트 2. 맞아요. 1대 2대 루트 2 맞아요. 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지붕에 들어오지 마라.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아카데미 앞에 붙어 있던. 그렇죠. 일종의 아까 말한 델피 신전에 붙어 있던 너 자신을 알라처럼 일종의 글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무상교육이에요? 지금 무상교육까지는 아직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AD 5세기까지 이어지거든요, 명맥이. 거의 1000년간 지탱된 거예요. 1000년이요? 네. 아카데미아가. 예. 그럼 이게 지금의 대학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 네, 그냥 교육기관 학당 정도로 학당 우리가. 정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군요. 거기 이제 주로 좀 그래도 시민들 혹은 뭐 귀족들 자제들이 갔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좀 일종의 플라톤은 항상 주장했던 게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엘리티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엘리트 애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이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한 거죠. 지금 수학, 철학, 체육이 다 그거에 필요한 거거든요. 용사를 키우고 지혜로운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아를 40살에 세우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가르치다가 책을 썼죠. 거기서 직접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군요. 그렇죠. 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스승의 어떤 그걸 본받아가지고. 나이 60에 이제 현실 정치 참여 제안을 받습니다. 그 시라쿠사 이탈리아 지방에 지금 시칠리아 지방 같은데요. 그 시라쿠사 지방의 참주가 한번 나라를 맡아서 정치에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폴리페서가 되는군요. 그렇죠. 폴리페서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품어왔던 국가 경영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뭐 별로 안 좋게 끝납니다. 그렇게 크게 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 2차례 정도 플라톤의 생애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약간 정운찬 꼴 났다고. 뭐 정운찬 씨는 막 플라톤하고 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공자하고 좀 비슷하죠. 공자가 사실은 현실 정치에 논란에 참여를 하다가
54세에 방랑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천하의 군주들에게 나를 이제 일종의 세일즈를 해가지고 나를 좀 재상으로 써달라. 내가 진짜 한번 멋지게 정치를 해보겠다. 근데 결국 14년간 방랑을 하다가 귀국해가지고 네. 결국 이 사람도 내린 결론은 교육을 시켜야겠다. 책을 쓰고 플라톤과 똑같았죠.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도 그러면 현실 정치 잠깐 발 담궜다가 조금 네. 실패하고 다시 또 아카데미아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 뭐 이 좀 안 맞은 거죠. 몰락에 가는 아테네하고 그 과정을 전 과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게 된 거죠. 같이 이 생애가 딱 겹치는 거죠. 네네. 소크라테스만 해도 그래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하나의 어떤 영광스러운 페리클레스의 황금기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맛보는 세대인데 플라톤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펠로폰네소 전쟁이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테네는 쇠락해 가는 거예요. 몰락해 가는 서산에 지는 해가 되고 있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모양 이 꼴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네. 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우국의 심정으로 이렇게 갔는데 결국 뭐 뜻을 이루지 못하고 80세에 목숨을 이제 숨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플라톤이 죽고 나서 딱 10년 후에 결국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침공을 해 들어와 가지고 아테네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멸망을 해요? 10년 뒤에요? 네. 플라톤이야말로 아테네의 멸망 과정에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죠. 네. 아, 그럼 아테네가 문을 닫은 겁니까? 네. 아테네가 망했어요? 망했죠. 그 이후로 이제 결국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 네. 그리스를 통일한 거잖아요. 이제. 아테네가 망했군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이 양반 생애는 대충 이제 정리가 좀 된 거죠? 네. 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네. 끊임없이 바랬던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림. 네. 그거를 이제 이른바 그 국가라는 책의 국가론인가? 이제 폴리테이아라고 하죠. 폴리테이아. 예, 그래서 이게 정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네. 워낙 이제 일본 일제시대 때부터 국가 번역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네. 지금 막 국가라고 보통 하죠. 하여튼 그 국가란 책에 써놨죠. 그렇죠. 이 국가라는 책에 결국은 올바르게 산다는 것. 그러니까 정의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개인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국 국가 공동체가 같이 정의롭게 되어야지 산다. 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어떤 일종의 국가론도 들어있지만 그 국가론 내용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 이 국가를 조화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철학자가 왕이 되든지 왕이 철학 공부를 하든지.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철인 정치, 철인왕이라고 하죠. 그 철인이 우리가 생각한 철인 28호의 그 아이언맨이 아니고, 이 철학하는 사람. 네. 아주 강철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철학을 해야 되는, 철학한 사람이 지혜롭게. 그 철인이고, 철인 정치가 그 얘기고. 네. 자, 거기서 왜 철인이 필요한 걸 말하면서 우리가 동굴의 비유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예전에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나오죠. 동굴의 비유. 그게 이제 신화 아닙니까? 동굴의 신화. 신화는 아니고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우리가 이제 그 동굴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림자만 보고 저게 진짜다라고 좋아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 감각 세계에 집착하는 인간들을 좀 극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이댄 거죠. 동굴의 비유가 뭐였죠, 정확하게? 동굴의 비유가 뭐 말씀드리면 동굴에 깊은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으로 내려간 동굴이에요. 자, 그 동굴 앞에 사람이 목도 고정돼 있고 목도 착고로 묶여 있고 손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앞만 보게 돼 있어요. 그 앞만 보는데 이 사람이 등 뒤쪽으로는 커다란 벽이 하나 올려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만 바라보는데 그 등 뒤쪽에 이제 벽이 있는 저 뒤쪽에서 사람 비슷한 존재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럼 이런 물건을 갖고 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이 그림자가 앞에 이제 투영돼가지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그림자를 보고 저게 진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실체다. 저게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어떻게 풀려가지고 계속 기어오르는 거예요. 이 동굴 밖을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떠밀어 주는지. 그래 나가가지고 기어가 보니까 먼저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어떤 봤던 것들이 뭔가 다른 물체가 불이 빛나고 있고 그 그림자가 반사돼 있더라. 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기어 나가가지고 마침 동굴을 나와 보니까 정말 지상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속에서 동물과 식물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가 알의 세계다. 이데아의 세계다. 이디오스 형상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근데 그림자도 진짜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를 흉내낸 모상, 어떤 모형들의 그 그림자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진짜의 손자를 보고 있다. 진짜가 있고 진짜의 뭡니까? 아들이 나온 게 모형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있다 이거죠. 형상이 있고 네. 모상이 있고 영상이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사실은 꽤 적용되는 말이네요. 네. 바로 지금 이런 사이버 세상에 딱 맞는 말이죠. 사이버 세상. 아, 오랜만에 한번 나오네요, 또. 쌀 이후로. 살 이후로. 사이버. 아, 그걸 이제 지금 어쩌면 우리 TV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 네. 그 TV에 나오는 수많은 뭐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본질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춰지는 그 사람들이 혹은 뭐 요구했던 그 사람들이 비춰지고 싶었던 그 이미지. 모습이 예. 있을 거고 네. 우리는 그것만 TV에 그것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통해서. 건 보면서 네.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아,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현대인도 네.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이것만이 진실이다라고 믿으면서 그 SNS 하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집착해가지고 네. 빠지들고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네. 다른 사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팩트도 다 그냥 그 다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선언하고 뭐 똑같죠 뭐 사실.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물건을 바로 옆에 두고 있지도 않으면서 네. 쇼핑몰에서 사진만 보고 그 쇼핑몰에서 질러대는 정미녀 같은 애들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알면서도 묘하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SNS를 보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다 알아요. 막 진짜 뭐 부자고 막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SNS에 막 그런 걸 올리겠어요. 근데 아는데도 막상 내 눈으로 뭐 SNS에서 뭐 유명한 팔로워가 막 그런 뭐 명품이라든지 막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부러워지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동굴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꺼내주세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다면 아마 생각이 분명히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철학자가 네. 해야 되는 역할이 이데아의 진실한 알을 봤기 때문에 자기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내려가서 이제 다 같이. 그 동굴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희 보는 거는 지금 네. 그림자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죠. 오히려 너가 지금 본 거는 너가 뭘 보고 와서 우리한테 지금 이게 다 가짜라고 말하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불편한 진실은 덮어버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버린 거죠. 아, 그렇게 해야 이제 그런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배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이제 그런 일들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네. 그게 이제 이상적인 국가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상적인 국가를 네. 어떻게 누가 다스려야 될 거냐, 네. 누가 통치해야 될 거냐.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은 전사 계급을, 수호자 계급을 만들고 수호자, 전사 지켜야 되니까 네. 이런 사람을 만들고 지배자 계급을 만들고 네.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네. 그 교육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모든 문제를 네, 다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주의다. 그 어쨌든 그 전사 계급이 있고 네. 뭐 이게 계급으로 따지면 전사 계급이 있어야 되고 철인 정치인이 있어야 네. 되고 그다음에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아까 결혼이랑 뭐 그건 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갑자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회를 네. 그 갈등과 분열이 없고 네. 모두가 자기의 목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네. 정말 자기 목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이제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 철학이나 모든 그 핵심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아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네.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00년 내내 전쟁밖에 안 하니까. 네네. 자, 이 전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뭐 지금하고도 마찬가지죠. 결국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결국 근데 행복이라는 게 개인 갖고 안 되더라 이거죠. 공동체, 국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의 행복을 따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돼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네. 국가예요?
어떤 국가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라톤은 이 중우정 그러니까 스승이 죽고 중우정치라고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는 거죠. 인간의 몸. 그래서 통치자 이제 그러니까 통치자가 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수호자 지키는 사람들 전사 팔다리 가슴이죠. 심장에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때 평민은 주로 상인들이에요. 아테네는 그 사람들이 팔다리네.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아랫배, 배가 되는 거죠. 욕망을 뜻하는 거죠. 상인들은 욕망. 네, 욕망. 상인, 평민들은 욕망으로 보는 거죠. 네. 뭐 잘 살고 싶어하고 그 욕망, 배부르고 싶어. 그렇죠. 배부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머리는 이제 항상 뭔가를 생각하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가 팔다리만 맞추면 되는데. 아니요, 세 개입니다. 세 개. 끝이에요. 팔다리 중요한데. 뭐 토르소도 아니고. 팔다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머리가 상징하는 게 결국 이성과 지성이죠. 머리 이건 곤충 아니야? 머리 가슴에. 머리 가슴에 곤충, 그렇네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핵심이니까. 세 파트로 있어야 된다. 네. 아니, 그러네. 팔다리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 가슴 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북한의 주체 사상도 이거 비슷하죠. 그리고 네? 갑자기 주체 사상이 아니, 나와요? 북한에도 주체 사상이 네. 이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제 생명체에 비유해가지고. 뭐 주섭하세요? 아니, 주섭이 아니고. 우리 잘 알아요. 우리. 아니, 수령을 그래서 내수라 보는 거예요. 흔히 자기들의 수령이 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네. 다른 게 다 깨어져도 머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 주체 사상조차도 지금 보면 플라톤에서 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요? 네. 그럼 플라톤은 빨갱이 쪽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플라톤은 나중에 근데 약간 사회주의하고 연결되죠. 계획과 통제를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유기체에 비유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이성을 담당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슴은 뭐냐면 의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 그죠? 그리고 아랫배, 배는 욕망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게 이제 고귀함을 얻으면 이성이 고귀함 교육을 받고 잘 길러지면 지혜가 되고 의지를 잘 기르면 용기가 되고 그리고 욕망은 결국 절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고귀하게 길러. 욕망이 확대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뱉어 나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의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냐면 욕망을 절제하는 거. 절제. 그렇죠. 두 번째는 용기를 함양하는 것. 네. 가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성을 길러서 지혜를 발달시키는 것. 자, 이런 교육을 이제 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함부로 막 여기저기에서 떡볶이 못 먹게 하고 체육이랑 철학 같은 걸 가르치고.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헛소리라니까. 아니, 그게 뭐라고요? 야, 정박님이 뭐라고요는 난 처음 들어본 거야. 아니, 채우기가 차렸던 아니,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건 뭐 개소리야. 그게 체육을 최욱으로 체육으로 들어가지고 채우기가 차렸을 때 이게 무슨 저도 살짝 최욱으로 들어갔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을 절제시키고 용기와 지혜를 키우는 게 어떤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그렇죠. 네. 결국 뭐냐면 결국 폴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은 결국 우리가 군집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결국 지도자가 생겨야 되고 이 지도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을 발달하고 또 얘들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트로이 전쟁해가 트로이 가가지고 그냥 다 뺏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정말 통치자 계급이나 전사, 수호자 계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지 이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럼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이 사람들 이제 음악 교육이라든지. 음악이요? 예. 이런 교육들. 음악을 왜 시켜? 그러니까 그 동양에도 우리가 그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예와 악이거든요. 예라는 것은 차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질서가 있다. 네. 지배자와 피지배자,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그 어른과 아이 그런 어떤
차별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죠. 예.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차별만 해갖고는 사회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합을. 악은 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여민락이라고 하죠. 같이 서로 즐기기 위해서는 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한 거죠. 같이 즐기는 대상이 필요하니까. 음악은 마찬가지죠.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그렇죠. 계급에 상관없이 네네. 즐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음악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덕성을 기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한 건데 그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시간 감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 시간 감각을 좀 체득한다는 거죠. 사람이 시간 감각을 갖고 있어야지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하고 어떤 리듬이라는 것들 변화한다는 것들 이런 걸 몸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도 리듬 감각과 변화의 감각을 가지는 거죠. 8박자를 타다 보면 네.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클럽에서 놀다 보면 뭐야 벌써 음악이 12곡 나왔는데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니까. 네. 음악이 지금 플라톤의 저거를 클럽에다 비유하시는 겁니까? 음악이 이 화합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최근에 그 영화 강철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강철비에 보면 네. 남쪽에 곽철우라는 사람이랑 북쪽에 엄철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처음 이제 마주하면서 어떤 걸로 둘이 같이 이제 대화를 꾸려나가냐면 북쪽에 있는 그 엄철우의 딸이 듣던 GD의 음악을 같이 들어요. 빅뱅의 GD. 빅뱅의 GD. 네. 네, 그 양반이 뭐 삐딱하기인가 이런 노래를 이제 했는데 그 노래를 이제 그 북한에 있던 애가 이제 몰래 들은 거죠. 근데 그 GD를 좋아해. 그래서 그 북한에 있던 북한에서 내려온 엄철우라는 사람이 혹시 GD라고 아냐. 그랬더니 모름 간첩이지 새끼야.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같이 그 음악을 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양쪽이 물론 막 아주 화합이 잘 된 건 아니지만 그걸 같이 들으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 느낌? 그렇죠. 그런 걸 줄 때 음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근대에서 교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런 얘기는 돈가스님이 하셔야지. 저 JSA에서 그 김광석 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네. 남북한 강철비를 아직 못 봤어요. 그 왜 CF 같은 거 보면은 같이 들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맞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같이 중요한다는 들을래? 거. 네. 이어폰까지 딱 꽂아주면서 그러네. 음악은 화합.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우리 클래식 음악을 왜 교양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수단 되냐면 서로 모여가지고 할 일 없을 때 야, 그 음악을 들어봤냐 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이야기거리를 위해서. 교양이라는 것은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그 소설이라든지 이런 문학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없이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돈 문제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얼마 줄래, 얼마 벌래 이러면 쉬는 시간에 좀 하기 그렇잖아요. 협상하다가도 좀 협상할 때 머리도 식히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딱딱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쳤다. 네, 그래서 이 가르쳐 가지고 결국 이 20살이 되면 두 부류로 나눠요, 애들을. 그러니까 한 부류는 얘가 용기는 있는데 좀 재주는 떨어진다. 그 애들은 이제 전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군인 한 선생이죠. 근데 좀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용기도 있고 재능도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15년을 또 공부를 시켜요. 35까지. 근데 잔인하다 진짜. 학교를 35까지 다니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15년을 공부를 시켜야지. 왜냐하면 앞으로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지적 자질이나 여러 가지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국가가 망한다 이거죠. 그런 엘리트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요 전통이 프랑스에 남아 있어요. 왜요? 뭘로? 프랑스에 보통 이제 대학 중에도 그냥 대학 말고 그랑제꼴이라고 있는데 그랑제꼴은 진짜 빡세게 철학 공부도 엄청 시키고 되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진짜 엘리트들만 가는 거예요. 엘리트들 가서 엘리트 교육만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정치하는 애들 대부분이 그 거기 그랑제꼴 출신이에요? 출신이 많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랑제꼴 출신인데 대부분 맞습니다. 네, 그랑제꼴 출신이란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양반이
여자 관계 복잡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아마 장례식에 혼외자가 왔죠. 하여튼 그 외도녀가 왔는데도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또 국민들은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바로 그 그랑제골이 만들어지게 된 게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떤 전쟁? 프랑스가 이제 워털로 전투에서 영국에게 웰링턴 장군에게 졌지 않습니까? 근데 웰링턴 장군이 그때 그런 말 했잖아요. 오늘의 승리는 내가 이미 어린 시절 이튼 학교를 다닐 때 거기서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그리고 또 1870년 보불전쟁 때 독일의 비스마르크에게 또 프랑스가 베르사유 궁전을 내주잖아요. 완전히 자기 수도를 함락당했는데 그때도 결국 누구한테 졌냐면 바로 비스마르크가 다닌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프랑스도 이 그랑제골을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엘리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학교에 진 거다. 영국과 독일의 학교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랑제골을 만들어 우리도 우리 프랑스를 지킬 인재를 양성하자. 우린 없어요? 화랑? 아니, 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뭐 성균관도 있었고 그래 따지면 뭐 그렇죠. 집현전도 있었고 뭐. 지금 딱 요까지 대화를 끝내고 나니까 분명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쯤에 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어. 아 그래요? 요 세트 얘기를 한번 했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랑제골 얘기를 꺼내고 이트스쿨 얘기가 나왔었어. 아 그렇군요. 우리 왜 이렇게 쳇바퀴 속에서 돌고 있죠? 제가 처음 그때 들어요. 녹음 안 된 부분에서 그러셨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네. 그 아는 척 한번 또 그랑제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기 있는 애는 군인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주 없으나 용기 있는 애는 군사 계급으로 그렇죠. 가고 그다음에 또 아까 뭐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용기도 있고 재능도 있는 애들은 15년간 공부를 시키고 더 시켜서 35까지 시켜서 그다음에 15년은 실무를 시키는 거예요. 실무 업무. 이제. 그럼 50까지요? 50이 되어야지 이제 통치자 자격이 된다고 하는 거죠. 50까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뭐 비율이라는 거는 뭐 여기 딱 나오지는 않는데 이건 일종의 이상국가거든요. 지금 어떤 비율을 정한 게 아니라 그런 중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식이니까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한 거죠. 그 사이에 늙어 죽을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애가 과연 공적 자질이 있는가, 이 애가 진짜 부정부패를 안 하냐. 그런 사람이 진짜 돼야 된다. 약간 설득되네 이거. 근데 이게 사실은 바로 이런 교육을 했던 게 우리 조선의 임금 교육이에요. 조선의 왕 교육이에요. 조선의 왕들은 유럽의 왕들은 뭐 공부를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의 왕들은 맞아. 왕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허구한 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 몇 시간 없어요. 경연, 서연 계속하고. 그렇죠. 계속 학문을 닦아야 되고 계속 글을 봐야 되고 계속 신하들은 잔소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임금 한 명이 잘못하면 나라가 절단나니까 1000명한 군주가 홍군이 돼버리면 우리도 2016년에 위험했지 않습니까? 홍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육무도 이런 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신문에서 그 당시에 사자성어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를 키워내는 과정이 좀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아주 각종 유혹을 어떻게 뭐 통과를 하는 거 다 테스트해보고 정말 얘는 이 공동체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여자 뭐 홀딱 벗겨서 막 앞에 보내고.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지? 궁금하다. 그런 교육 제도를 통해서 지도자와 뭐 전사 등을 키워내고. 네네. 네. 그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통치 계급과 수호자, 전사 계급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 절대 사유재산을 주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사유재산을 주면 안 된다? 네, 재산 금지. 빨갱이네? 근데 진짜 그래서 이제 약간 나오는 거죠. 계획경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이 없어야 된다고요?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네. 승려처럼? 결혼과 가족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 계급들은 평민들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가족이나 이런 건 엮이니까. 그렇죠. 감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가족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 비리. 그렇죠. 우리 권력에도 보면 임금에 가장 척근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관 내시잖아요. 그 사람들 가족 없게 생식기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가장 척근들은 가족이 없어야지. 안 그러면 그 연고에 말려가지고 좀 이런 민원도 들어주고 청탁도 들어주고. 근데 그래서 그녀도 가족과 연애 끊으셨던 거 아니에요? 제2의 가족이 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결혼제도 자체를 그 지도자들은 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열쇠와 빗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을
살아야 돼요. 열쇠와 빗장. 빗장이 뭐예요? 빗장, 우리 문에 빗장을 걸어가지고 문 그러면 잠궈 버리잖아요. 그죠. 식은 장치네 진짜. 네. 왜냐하면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몰래 사람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사생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니까. 나라와 결혼해야 되는 사람. 그렇죠. 네네. 우리 그분처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그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러게. 혈기왕성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챙겨줘요. 너무 이제 생필품도 딱 필요한 정도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주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자부심을 준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남들하고 다르다. 너의 영혼은 신들의 검은이 들어있는데 왜 세속의 금을 탐내느냐. 너의 몸과 피에는 금이 흐른다. 이런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유재산도 없애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도 없고 결혼이 없는데 이 흔히 말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나온다 이제. 자, 정민이가 제일 궁금해하는 얘기.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혼과 가족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여성을 공유하자 이거죠. 남성도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다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다 폴리아모리? 일종의 뭐 집단 군원으로 봐야겠죠. 남교가의 군원. 그 군이 그냥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냥 같이 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다 돼주고 또 누군가의 엄마 아빠인지 특정인의 엄마 아빠 애가 없는 거예요. 특정인의 엄마도 없고 특정인의 아빠도 없고 우리는 다 공동의 엄마 아빠고 공동의 부모가 되자 이거 되는 거죠. 그 교육하는 사람들 안에서만요? 그 사람들, 예, 그렇죠. 그럼 거기에 여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플라톤이 제일 뛰어난 게 보통 그 당시 같으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하찮게 취급을 하는데 네. 플라톤, 폴리스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은 네. 시민권을 안 줬는데 플라톤은 아니 왜 여자를 안 주냐 이거. 여자도 수호자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여자를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팔 두 팔이 있는데 오른팔만 쓰는 거하고 똑같다. 인간이 제대로 쓰려면 양팔을 다 써야 되는데 왜 이걸 쓰냐. 그러니까 여자도 그럼 체육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벌거벗고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받아야지 벌거벗고. 그 대신 여자는 좀 약하니까 조금 강도가 덜하게 훈련을 시켜라. 이런 정도로. 빨가벗고? 체육 훈련을 할 때는 빨가벗고. 체육 시간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운동이 될까? 그런 걸 다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네네. 그 상황에서 서냐 안 서냐 이런 건 다 테스트하고 그런 거죠. 안 서는 애가 그러면 통과야? 그렇지. 걔는 패스지. 그러면 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서는 건 돼요? 아니 너무 돌처럼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애를 못 낳으니까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애는 낳아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공동의 말씀드린 재산. 공동으로 양육하고 공동의 어떤 엄마 아빠가 되면 이건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획기적인데, 네. 자 출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남녀 시민 그러니까 아까 잘 나가는 그 동체계급 시민들은 특정한 축제 때 성관계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축제야? 그러니까 그때 딱 할 때 축제 때 성관계를 허용해주고 와. 그 짝짓기 흔히 말하는 이 메이팅 할 때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첨으로. 추첨을 통해서? 네, 추첨으로. 야. 이런 축제 재밌겠다. 야, 근데. 이거 혁명이다. 근데 말은 추첨이고 당사자는 모르게 교묘하게 우연을 가장해서 조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뭐 어떻게 조작을 하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있어요.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에게는 좀 더 동침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남자는 훌륭한 여자와 자주 성관계를 가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는 그렇죠. 좋은 유전자끼리만 네네네. 만나게. 그리고 가장 신통찮은 남자와 가장 신통찮은 여자는 아주 드물게 성관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진짜 슬프다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좀 괜찮은 애들이 했을 때 괜찮은 그렇죠. 애들이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었군요. 그러니까 유전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근대 멘델의 어떤 유전 법칙을 통해서 유전자라는 거고 그 예전에는 융합 유전에 해가지고 뭔가가 섞여가지고 나온다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우수한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요. 근데 바로 이게 좀 그러니까 어쩌면 좀 우생학적인 차별 냄새가 나죠. 진짜 그렇네. 우생학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축제, 추첨, 조작. 나 진짜 땡긴다.
드라마틱하네요. 근데 바로 이런 유토피아 같은 이 플라톤의 생각을 이어받아가지고 네. 그 올더스 흑슬리라고 아주 유명한 누구요? 영국의 소설가가 있거든요. 헉슬리? 예, 흑슬리. 네. 흑슬리 집안이 어마어마한 몰라. 집안인데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아, 진짜? 네. 흑슬리는 할아버지가 네. 바로 이제 진화론을 다윈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다윈이 토론을 못 하거든요. 아, 흑슬리가 그래요? 나서갖고 말싸움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 사람의 형이나 동생들이 뭐 노벨 의학 생리학상도 받고 유네스코 사무총장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흑슬리 집안 하면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이 사람도 이제 그 소설을 썼는데 그 멋진 신세계 보면 바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어떤 플라톤의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서 자, 이 새로운 멋진 신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남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아이를 아예 인공부화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 성관계에서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아이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파 계급, 베타 계급, 감마 계급을 와. 계급별로 쫙 만들어가지고 와, 대박. 알파 계급에는 영양분을 많이 줘요. 와, 대박. 그래야 얘들 똑똑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내려갈수록 아. 영양을 부실해줘하고 얘는 시원찮게 만들어요. 아, 그냥 죽이지. 이거는 진짜 너무 잔인하다. 그다음에 보육도 아이를 기를 때도 차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층 계급애한테는 네. 꽃하고 꽃을 보여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면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이요? 애들 깜짝 놀래게. 왜? 왜요? 그래서 앞으로 꽃을 보면 거부감을 가지도록, 저항감을 가지도록, 뭐 책을 보면서 저항감을 가지도록. 왜냐하면 너는 어차피 일반 애들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책 같은 거 보면 똑똑해지니까 안 된다. 잔인해. 그래서 책을 아예 보면 거부감 가지도록 전기 충격을 주고 마찬가지로 왜 그럼 꽃은 왜 안 되냐니까 아니 얘들이 자라가지고 소비만 하고 일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자연은 공짜지 않냐 이거지. 꽃 보는 거는 공짜인데 거기에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면 우리 물건을 안 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은 보면 안 된다. 이래서 책과 꽃을 보면 무조건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애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싫어하도록 만드는. 이거 실화인가요? 소설에 나오는 멋진 신세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아유, 지금 실화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그거 어떻게, 무슨 나치도 아니고. 아니, 실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이게 이제 한 2,400년 네. 이제 여기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은 그렇죠. 서기 한 2,400년 정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도 가족 제도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이제 일종의 공장에서 애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만인은 만인의 소유다. 이 말을 어릴 때부터 계속 베개 잘 때마다 한 6만 2천 번씩 듣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만인은 만인의 소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남녀 간의 지속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애정 이런 건 필요 없고 오로지 성관계는 아무하고나 자야 된다. 너가 하여튼 욕망이 나면 그때그때 자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섹스는 오락이지 감정이나 사랑과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진짜. 섹스는 오락이라는 말을 거기서 나오죠. 그 박진영이 했던 얘기인데. 그러게. 아, 그렇습니까? 섹스는 게임이다. 그래. 이 멋진 신세계에 나오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 모토가 뭐냐면 오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다른 얘기 아니 오늘의 뭐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늘 할 섹스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빨리 가세요. 야, 여튼 그 플라톤이 2000 몇백 년 전에 벌써라는 말은 좀 그렇구나. 하여튼 그런 세상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진보적인 측면도 있고 여성에 대해서 남성과 동등하게 자격과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건 아주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세기 여성 해방 나올 때까지 이렇게 뭐 동생을 막론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없었거든요. 2500년간. 그런데 또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이건 좀 너무 살벌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너무 보이고. 이 사람은 이런 것도 나와요. 장애가 있으면 그냥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어린애가 신체적 정신 장애가 있으면 죽여버려라.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뭐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시네. 진짜. 그러니까 보육에서는 아주 공공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전일제로 운영돼야 된다. 그걸 최초로 주장한 거죠. 예. 빡세게 돌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보면 또 선구적인 게 있는데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야, 혁명적 주장을 했던 우리 플라톤 아직도 근데 얘기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직 좀 부족하죠? 네, 한 번 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관계로 그러면 저희가 이 플라톤만큼은 다른 분도 아니고 플라톤만큼은 저희가 특별하게 스페셜리 파트 3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스마트폰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한 번씩 좀 추천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플라톤 3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